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거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왓챠와 백은하 배우연구소가 함께하는 배우연구소 2020년 첫 손님으로는 유승용 배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하고 예. 올해 첫 손님으로 또 유승용 배우를 모시니까 저도 마음이 왠지 든든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작년 1월 때 또 굉장히 긴장하고 그랬었는데 극한직업이 1월 23일 날 그쵸. 개봉해서 우리들은 서로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고 공명만 부하절이라고 하고 근데 드디어 알을 깨고 나오는 공명. 네,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기운으로 출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왓챠와 백은하 연구소도 좋은 기운에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앞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누구신가 궁금해 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왓챠 어플에서 또 유승용 배우의 영화를 되게 높은 점수로 별점을 또 매기시고 또 많은 코멘트를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그 분들 중에서 또 뽑아서 그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또 뽑아서 이 자리에 세 분이 최종적으로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각자 인사를 좀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올해 33살 되는 박기범이라고 하고요. 유승용 배우님 팬인데 왓챠를 제가 평점 매기 재밌잖아요. 평점 계속 매기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되게 높은 점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 생각보다 되게 팬이구나. 맞습니다. 반찬 내고 오셨대요. 비밀. 그렇군요. 할 건데. 토요일인 거예요. 나이는 24살 김연준이고요. 연극이랑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다가 네, 지금 약간 쉬면서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기로에 서 있는 한 팬이자 예쁜 후배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초등학교 교사 김연희고요. 저는 원래 평소에도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영화 볼 때마다 맨날 달라지시는 유승용 배우님 보면서 매력에 푹 빠져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온 김연입니다. 회사도 중간에 나오시고 대구에서도 올라오시고 지금 전주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주에서 왔습니다. 배우연구소에서는 배우 한 분에 대해서 오랜 애정을 가진 분들과 함께 관찰자로서 네. 혹은 기록자로서 한 배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길게 풀어내는 그런 인터뷰인데요. 그동안 배우연구소에 박정민 배우, 천우희 배우, 배두나 배우 그리고 유승용 배우를 모셨는데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모신 게 아닌데 모시고 나서 보니 그 연결고리에 모두 유승용 배우가 있더라고요. 이 세 배우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만나면서도 야 이렇게 너무 신나요. 협업이라는 그쵸. 것 이게 무슨 어떤 스포츠처럼 경쟁에서 이기는 어떤 순위를 다투는 직업이 아니고 같이 무언가를 하는 모닥불이나 숯불처럼 혼자 뛰어넘으면 꺼지잖아요. 근데 같이 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내는 그런 온기를 내는 그런 게 배우들이고 동료들인 것 같아요. 사실 극한직업도 너무 행복하게 찍었거든요. 저희 모토는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 4개월, 5개월, 6개월을 우리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자. 근데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아, 쟤네들 친했구나, 행복했겠구나, 그럼요. 좋았겠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투영되는 것 같아요. 관객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이제 왓챠 플레이에서 서비스 중인 유승용 배우의 작품만 해도 28편이 넘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찍었나요? 네, 정말 너무 많이 찍었는데 그 중에 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몇 개가 빠졌는데도 그 정도입니다. 사실 아는 여자라는 영화에서 분홍 복면, 이 은행털 단역으로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족들의 진짜 믿음과 변하지 않는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객분들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들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는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가장 큰 지금까지 온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수상소감 같은데?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담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할 수 없는, 그게 엔진이나 기름이 될 수 없는, 그냥 너무 좋았었던.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요. 안 하면 미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엄청 바쁜
올 초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은지 감독님의 입술은 안 돼요 라는 작품이 이미 촬영을 마쳤고 예. 그리고 지금 촬영 중인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영화는 무려 뮤지컬 영화. 70년대, 80년대에 나왔던 노래들 중에 주옥 같은 노래들을 이 극하고 맞게 그러니까 대사로 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너무나 이게 싱크가 높은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재밌게 찍었어요. 현재 방영 중인 이 다큐멘터리 휴머니멀. 예, 예. 어제도 바로 휴머니멀의 마지막 장면을 또 찍기 위해서 예. 또 갔다 오셨다고 또 들었어요. 예, 예. 워낙 자연을 좋아하고 그리고 뭐 이제 아마존 밀림에 대한 브라질 정책들 개발 그런 게 막 속이 너무 상해요 저는. 그리고 호주 산불 때문에 막 이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을 하게 되고 그런 트레킹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 그리고 동물 들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왔는데 와 너무 뛸 듯이 기뻤어요. 전문가들과 감히 제가 갈 수 없는 그런 데 같이 가서 사자도 만져보고 뭐 이렇게 코끼리도 보고 이러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인간하고 진짜 같이 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킹덤2가 기다리고 있죠. 넷플릭스와 함께하고 있는. 네. 많이들 이제 언제 나오냐고 막 그러시는데 3월에 이제 동시에 이제 쫙 열고요. 전 세계에서 동시에 막 보고 있고 갓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막 이런 것들 너무 신나고 재밌는 경험 아니세요? 저도 이제 사극을 많이 했지만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모자들, 그들은 이제 되게 멋있는 모자들이라고 하는데 아시아 문화라고 하는 게 그냥 중국이나 일본 맞아요. 이런 식이었는데 우리나라 모자에 이렇게 열광할 줄 몰랐거든요. 유럽 무슨 패션쇼에서도 모델들이 갓을 쓰고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고 몰랐구나 무지했구나라는 반성도 들더라고요. 이제 비원의 이런 전경들을 쫙 풍경들을 비추는데 거기에 이제 막 열광하는데 그들은 단풍이 없는 거예요. 가을이었기 창경궁. 때문에. 예, 예. 창경궁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색깔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환호가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 유승용 배우의 인생을 또 돌이켜 보면서 거의 태생부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예. 하는데요. 1970년 11월 29일 충청남도 서천에서 예. 태어나셨어요. 와차를 통해서 바로 잡을 건 아, 바로 그럼 잡았어요. 그런 거 해주시라고 저는 사실 불렀어요. 아버님 고향이시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맞아요. 아버님 본적으로 맞아요.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고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근데 어렸을 때 왜 많이들 옮겨 이사 다니고 그쵸. 막 그러면서 고향이라는 느낌이 별로 서울엔 안 드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실걸요. 예, 그냥 아파트를 고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막 그런 느낌. 몇 단지가 고향이다 이런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이어서 그냥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그냥 본적을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고향이 서천이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서울 네.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서울 장위동. 장위도. 예. 아, 그러셨구나. 이제 누군가가 지금 바꿔주세요, 정말. 네. 소년 유승용은 어떤 소년이었어요? 제 일기장을 보면은 그때 왠지 모르게 이렇게 탈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탈옥. 네.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되게 이제 효율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늘 벗어나고 싶다. 뭔가 답답하다. 약간 뭐 우울증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답답한 것들에 근데 대해. 사실 어릴 때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그런 거 맨날 써놨던 것 같은데 이 집 나가고 싶다 이런 거. 아니 가출은 아니었고 탈옥이었어요. 탈옥. 아, 어떤 현실에 대한 부분이군요. 그 단순히 네. 어떤 공간뿐 아니라. 그 어떤 돌파구 하는 게 저는 연기였고 숨통이 탁 트이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나라는 존재를 찾아다니는 어떤 방황의 시절? 여행 혹은 뭐 이곳이 아닌 다른 곳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젊은 시절을 또 보내시기도 하셨던 건가요? 해답을 그쪽에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걸으면서 제 몸이 인수분해되면서 어떤 생각들도 다 인수분해되면서
처음에 대한 원론적인 것들을 생각 많이 했고 자연이 복원력이나 치유력, 자연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들의 그런 어떤 것들을 알아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된 것들이 많거든요. 저 올레길 굉장히 좋아하고요. 등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둘레길 이렇게 천천히 걷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하신 김현준님께서 사실 배우로서의 시작에 대한 질문이 좀 있으시다고. 제 상황이 지금 이제 그런 기로에 있는 상황인데 연출과 하나랑 일반과 2개를 써서 지금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제가 나중에 계속 배우를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극영화과라는 게 대학교라는 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교육으로 연기를 배울 수 있는가 혹은 그 과정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들은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한 2시간 정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그 장점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분명히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필요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면은 만약에 거기가 인맥이다, 네. 혹은 커리큘럼이다, 혹은 어떤 자기에 대한 성취다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되면은 해야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사실 영영학과 안 나온 배우들 뭐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 코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일반과를 가더라도 네. 합격을 하더라도 사실 연기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라도 계속 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반수란 이런 느낌으로 영영학과는 계속 시험을 이렇게 봐서라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야 되네요. 시험 열심히 해서 그것들을 어떤 성취에 대한 앞으로 배우 생활을 하는데 네.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원 없이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 답은 자기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제 생각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확인하고 그냥, 싶은 마음이 그런 있는 거죠. 마음이 욕심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김현준님은 지금 20대시지만 우리 난타를 5년 하고 난 다음에 영화로 처음 들어올 때가 35세셨어요. 유승용 배우님. 이렇게 늦게 나와도 나한테는 뭔가가 있어, 사실은. 당신들에게 보여줄 무언가가 있어. 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을 계속 다잡으면서 왔던 시간들이신가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늘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또 극심한 스트레스가 당연히 있죠. 양질의 네, 네. 스트레스,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들.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너무 늦었다라고 조바심 내고 막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많은 동기들이나 동문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적절하고 가장 빠른 때에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둘러보면 저랑 비슷한 나이대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보면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두벅두벅 걸어왔는지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28, 막 31, 둘인데 너무 늦었다고 막 고민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승용 배우님 보면서 그 내 안의 모든 것, 그 연기랑 그리고 극한 직업 보면서 진짜로 많이 웃었거든요. 연기자 생활하면서 언제 많이 웃으셨는지, 언제 제일 재밌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코미디를 하면 네. 다 현장에 항상 웃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즐겁게는 하는데 예민함이 그냥 다 있어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 포인트가 우리만 웃고 마는 것, 우리만 재밌는 게 아닌 정말 보고 싶은 또 살짝 어떤 막혀 있는 걸 터트려 줄 수 있는 그런 템포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즐겁고 웃는 것은 쇼케이스나 시사회나 이럴 때 보니까 그때 이렇게 가장 긴장도 많이 하고 가장 이렇게 웃음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때. 내 연기지만 저건 진짜 웃기다. 왜 목소리 녹음하고 자기가 들으면 어색하잖아요. 진짜 멋있어. 아니 그런 장면 혹시 있으세요?
내연기를 벗는데도 아 저건 내가 했지만 좀 진짜 웃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었다. 울면서 하는 거가 있었어요. 김지영 씨랑. 네네. 극한 직업에서. 네, 극한 직업에서. 이게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막 그걸 쓰고 이래도 현장에서 또 슛 들어갔을 때 그때 딱 그 시간에만 어떤 주어지는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애드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가 탁 오는 게 있죠. 그때 오는 게 있어요. 그때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정말 집중하고 이 오감을 다 열어놓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료 배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장면이 보고 막 웃기진 않지만 아 저때 저랬었구나 뭐 이런.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네. 극한 직업 보고 이것은 치킨인가? 지금까지는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둔닭인가 이거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네, 이거 진짜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수천 번 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초독할 때 처음 읽었을 때 그냥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둔닭인가 하고 넘어가고 리허설 때도 그렇게 하고 슛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사랑받을 줄 몰랐어요. 이거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런 거. 작정하고 쓴 대사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걸 살려내는 것이 또 배우의 힘이죠. 그게 감독들이 배우들을 보면서 어떤 면으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니 내가 쓸 때는 분명히 그냥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말로는 아 이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돼 버리는 거죠. 그 순간 이병헌 감독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쓰신 작가님도 그렇고 어떤 그 싱크가 뭐 이렇게 삼일체처럼 딱 맞았을 때 나오는 그런 게 재밌죠.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관객분들이 그거를 딱 알아주시고 좋아해 주셨을 때 보람 있죠. 이 다양한 또 유승용 배우의 종합 선물 세트를 언박싱하기에 앞서서 이 다채로운 선물들을 분석을 하신 분이 계세요. 아까부터 굉장히 여기 궁금해하시는데 저기 뒤에 계신 저분을 너무 좀 궁금해요, 네, 지금. 저분을 좀 불러보고 우리가 저분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진지하신데 연구소니까. 네, 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차데이터 브리핑을 맡은 R&D 팀장 윤정빈입니다. 유승용 배우는 2004년 영화 아는 여자로 데뷔 후 지금까지 총 42편의 영화, 6편의 TV 시리즈에 출연하였습니다. 영화 대표작으로는 극한 직업, 명량, 7번 방의 선물, 내 안의 모든 것 등이 있으며 대표 시리즈로는 별순검 시즌 1, 킹덤이 있습니다. 출연작을 성별 선호도에 따라 분류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작품에 별점 4점 이상을 준 유저를 해당 작품의 선호 유저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여성 선호 작품 1위는 드라마 별순검 시즌 1이었는데 선호 유저 중 여성 비율이 84.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2위는 도리화가, 3위는 아이들, 4위는 7번 방의 선물, 5위는 손님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남성 교집합이 선호 하나도 작품 없어. 1위는 거룩한 계보였으며 선호 유저 중 남성 비율은 83.9%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평양성, 3위는 염력, 4위는 시크릿, 5위는 최종 병기 활이었습니다. 저희는 왓챠플레이 시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극한 직업과 최근 겨울왕국2 개봉으로 전작까지 다시 인기몰이 중인 겨울왕국의 시청 잔존율 비교를 번외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시청 잔존율이란 유저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수치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높을수록 몰입도가 높고 재밌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출된 그래프를 보시면 극한 직업이 모든 구간에서 잔존하는 유저가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극한 직업의 시청 잔존율은 83.3%였는데 이 수치는 왓챠플레이에서 서비스하는 주요 영화 중 1등이었습니다. 일단 한 번 플레이를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48편? 그러니까 거의 50편이 넘는 작품들을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다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기특하네요. 기특하네요. 쉬셨던 적이 있으세요? 생각해보면? 어떤 뭐 작품을 하기로 했는데 뭐 갑자기 사정 때문에 못 하게 돼서 본의 아니게 아주 잘 쉬었어요. 저는 공격적으로 그 시간을 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 6개월 전에 예약을 해놔요. 아프리카 4번 갔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에도 이제 필리핀 한 열흘 가고 단순한 여행뿐만 아니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뭐 그래서 좀 치열하게 쉬는 편이에요. 쉼도 되게 계획해서 누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핸드폰이 완전히 꺼놓고 충전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35%, 15% 잘 때 충전하고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쉼 안에서도 분명히 뭐가 얻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촬영하면서도 쉬어요. 촬영이 오히려 들어간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시동이 걸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좀 쉼들이나 이런 여유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편하고 현장이 제일 편해. 큰일 났어. 아니 근데 진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배우분들이 이 말씀 많이 하세요. 아 너무 편해 현장이. 밖에서는 어떻게 보내야 될지 오히려 모르겠고 현장에 와서 현장에 있는 게 제일 편하다고. 너무 편해 현장이. 그냥 이게 타고난 거죠 사실. 보면. 근데 정말 치열하게 일을 하고 치열하게 잘 쉬는 거. 이런 것도 결국은 앞서 얘기하셨던 지금까지 올 수 있는 비결 네. 중에 하나셨겠네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배우가 뭐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약간 숙제 같은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네 가지로 감정을 네 가지로 이렇게 러프하게 봤을 때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네. 네, 희노애락 중에서 본인이 가장 이 감정, 이 희노애락 중에서 어떤 연기를 할 때 가장 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자신 있다고 하면 좀 그럴까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희노애락 중에서 동시에 그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어떤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있고 그걸 돕는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인간은 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울면서 태어났고 제가 젊은 시절에 왠지 모를 어떤 탈옥 뭔가 내가 어디서로 왔고 내가 누구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인생에 대한 고민? 이 슬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그게 치유가 됐을 때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페이소스 그리고 블랙 코미디를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것들. 그 대사가 생각나네요. 예전엔 집 들어가는 게 그 누워서 하는 씬 있잖아요. 그 집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다고. 근데 온종입니다. 네, 근데 야. 이젠 아내가 먼저 씻어. 근데 그래도 들어간 게 나은 것 같아. 그 대사, 그 슬픔이 약간 있잖아요. 그게. 연구원이네. 영광입니다. 수석 졸업. 이 왓챠 평균 별점에서 드라마 시대극 두 부문의 1위가 광해, 왕이 된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병헌 배우가 해야 되는 이 역할이 하선과 광해라는 역할이 코미디하고 정극을 이렇게 오가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밸런스를 잡긴 하지만 그 안에 또 자유도가 있는 연기라면 어떻게 보면 이 도승지라는 캐릭터는 상대의 무게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내가 또 이걸 맞춰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봤었을 때는 이쪽에서 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쪽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이 퍼포먼스는 더욱 더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캐릭터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무게 중심을 맞추는 연기의 밸런스를 만드는 자신만의 방법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그건 뭐 감독님, 추장래 감독님께서 잘 해주신 거고 말씀대로 어떤 뭐 연기에도 그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그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무게감에 대한. 그래서 총량이 넘으면 안 되고 사실. 그렇죠. 네. 이병헌 씨가 막 재밌게 할 때는 무게를 잡아주고 또 어떤 좀 두려움에 떨 때는 좀 웃겨주고 이런 것들이 뭐 감독님께서 많은 디렉션을 주셨고 약간 본능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배우하고 만났을 때 그 긴장감들이나 느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병헌 씨랑 이제 지금은 뭐 친구지만 그때는 첫 촬영할 때는 거의 대화를 안 나눴거든요. 그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캐릭터와 비슷하게. 예, 비슷하게. 그래서 그때 그 긴장감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꼭 뭐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테니스를 치듯이. 네.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짜릿하고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촉이 왔을 때 그리고 좋은 일 그거를 즐길 때 경기를 재밌는 것 같아요.
이병헌 씨한테 야 병헌아 너 원래 목소리 그래? 나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면서요? 예. 그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목소리들을 내 스스로가 예. 어떠한 캐릭터에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만드신 부분들도 있으세요? 있죠. 왜냐하면 사극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그랬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성대를 긁는 소리 이런 것들을 내기도 했고 7번 방 선물을 이렇게 저음으로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뭐 잘했어요 이렇게 좀 변주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사실 만들면은 이상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요한 기본을 하기 위해서 발성이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막 젓가락 물고 막 했었는데 전달을 위해서 그것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무대 그래서 맞아요. 멀리 있는 마이크도 없고 그랬을 때 멀리 들리게 하려고 여기서 이제 꽂히게. 그랬지 않느냐 막 이렇게 뾰족하게 요즘에는 이게 너무 발전이 돼서 약간 이렇게 오바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금 얘기하면서 말을 더듬거나 혹은 발음이 안 좋아서 안 들린 적 없잖아요. 우리 다 배우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해서 전날 목을 긋거나 성대를 망가뜨려서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 게 왜 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대를 약간 괴롭히는 경우는 있어도 너무 뭐 그렇지 않습니까? 헤이 제인 이리 오라고 뭐 이러면 이게 너무 어색한 거야. 오히려 잘 발성되는데 그게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90년대 아까도 말씀하신 이제 한석규 선배님이나 뭐 송강호 선배님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동시녹음 시대가 그 옛날에 더빙 시대가 없어지면서 이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호하다 보니까 맞아요. 좋은 목소리 그리고 자연스러운 연기 계속 변해 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을 연습할 때는 당연히 필요한 과정들이죠. 최종병기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 여기서 또 이 주신타 청나라 수장의 역할도 그 비주얼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뭐랄까 저런 얼굴이 있었어? 라고 생각했었던 굉장한 역할이기도 했었는데 동시에 그 영화 속에서 쓰시던 언어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실제 지금은 누구도 쓰고 있지 않고 어떤 무엇보다 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도 어떤 위험이 느껴지고 이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고 모든 것들이 다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뭐 실제 뭐 자막이 뜨기도 하지만 굉장히 만주어 선생님을 괴롭히셨다는 소문도 있고 언어 자체를 뛰어넘는 뭔가가 관객들한테 전달될 거다 하는 믿음 같은 게 마음에 있으셨던 건가요? 고려대 그 만주학과 교수님한테 박사님이죠. 그분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그 거의 사후가 됐는데 만주족 분들께서 더 굉장히 이상 쓰지 않으시니까. 고마움을 표했고 사후가 된 언어를 이렇게 복원해서 이제 영화로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다고 했고 그 감정에 충실해서 사실 솔직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에. 사실 한국어라는 거는 여기서 다르고 다르고 여기서 쉼표를 찍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내 평생을 살아왔던 언어기 때문에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어는 도대체 어디서 끊어야 되고 어디서 힘을 줘야 되고 이런 게 감이 안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혹여라도 조금 좀 잘못 이렇게 고증이 될까봐. 그 만주어 중에서 제일 아름다웠던 단어 같은 게 어둠 보던 비요. 산채로 잡아라. 어디 갖고 비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렇게 독일어처럼 이런 성대 긁는 이런 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주신타라는 캐릭터 자체도 훨씬 더 카리스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그게 같기도 해요. 한국말로 하고 그거를 만주어로 이렇게 했었으면 좀 이상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산채로 잡아라! 이러면 좀 이상하죠. 만약에 언어가 다른 언어를 써야 되는 역할들이 딱 오면 겁부터 나세요? 아니면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더 많으세요?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고 정말 우리 매니저가 외울 정도로 막 수천 번 들어서 사실 암기하는 거니까 만주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모르니까 사실 네네. 좀 틀려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론은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쵸. 특히 영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부담들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7번 방의 그 재소자들에게 안녕하세요. 이영구 1961년 태어났어요. 12월 28일 제왕절개 내 머리 컸어. 오, 어떻게 외우고 있지? 우리 엄마 힘들었어요. 이제 내 머리 왜- 우리 엄마 힘들었어. 오. 우리 엄마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요. 내 머리 머리 컸어. 컸어. 근데 그게 대본에는 안녕하세요 이영구입니다 한 줄이었어요. 전 딱 그랬을 것 같다. 왜냐면 대본에 있지 않았지만 이건 뭔가 배우가 이걸 만들어낸 장면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촬영 들어가면 약간 그 현장에서 쉰다고 했잖아요. 쉼이 된다고. 근데 그 들어가기 직전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할 때가 제일 어려운데 딱 그 촬영이 그랬어요. 거의 첫 촬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해지면 사실 그렇게 가면 되거든요. 잘못 잡으면 너무 그쵸. 어렵잖아요. 어쩌면 내 안의 모든 것은 유승용 배우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 되게 이질적인 작품이에요. 캐릭터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그걸 표현하는 방식들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이건 그냥 막 나오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더티 섹시라는 그때 표현 되게 많이 썼는데 이게 사실 한국 남자들한테 잘 안 나오는 캐릭터잖아요. 남미의 안토니오 반데라스 같은 분들에게 그게 저런 사람이 더티 섹시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었었던 캐릭터가 성기라는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순간 설득당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게 도대체 무슨 만화에 나오는 이상한 캐릭터야 라고. 근데 오히려 배우로서는 이렇게 제한이 없을 수도 있는 그래서 나 혼자 펼칠 수 있을 만큼 펼칠 수 있는 이런 무대가 딱 주어졌을 때 되게 신나게 되게 한판 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첫 촬영이 그 대관람차 안에 이렇게 도는 거 그 안에서 찍었어요. 그 뒷장면인데 먼저 찍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성균 씨랑 저랑 카메라를 거기다 달아놓고 한 5바퀴 돌 동안 저희가 큐 하고 한 10테이크를 간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대로 해버린 거지. 그 스칸석 탈골이 있어요 이런 거 같아요. 뭐 탈골 있어 그리고 너 운동했구나 뭐 이런 거. 저는 그 장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시리에 빠지신 거지. 그러니까 토네맨으로 이렇게 그냥 해버린 거야 두 배우가. 처음에 화나셨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돈들이 그렇게 계속 간 거예요. 약간 이상한 사람 막 뭐.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좀 많이 영화적으로 도움이 됐고 네, 캐릭터적으로도 그랬고. 그런 캐릭터를 할 때는 이제 감독님이 하나하나 주어진 것보다 본인 스스로가 구축해서 가져가는 게 더 많은 캐릭터 아닌가요? 감독님이 해주시는 부분 큰 그림도 많이 그려주시고 어떤 살과 근육을 많이 만들죠. 장성기는 살과 근육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장르 자체가 이질적이긴 하지만 저는 되게 선호했고 잘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장진 감독님하고 오랫동안 연극과 작품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사실 보면 장진 감독님 스타일이긴 하지만 장진 감독님 영화 속에서 유승용 배우는 그렇게는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저는. 썼어요, 저는. 그 장르가 이상한 장르는 아닌데 본인에게 이질적인 장르는 아닌데 맞아요. 그 비슷한 연기를 장진 감독 영화에서는 안 하고 여기서 그걸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이게 막 이렇게 좀 젖을 짜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테이크가 아니었어요. 제가 계속 어떻게 하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핑거 발레. 감독님이 핑거 발레. 저 뒤에서 돌린 거예요. 야, 돌려. 그래서 이게 다 그 연습하던 거를 찍은 거예요. 정말로. 예, 그렇게 다 생겼어요. 그 영화 속에서는 정말 그 극화된 카사노바 같은 목소리를 쓰다가 살짝 이렇게 핀트가 나가는 막 살려주세요 물이 무서워요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바람을 빼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재밌었던 그런 것들은 사실 좋은 선배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송강호 선배님께서 사실 그거를 변주를 가장 잘 하시고 그런 영향들을 많이
알았죠. 이 고반장은 좀비설이 있을 만큼 칼을 12번 맞아도 안 죽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고반장이 처음에 이렇게 그 나중에 일어날 때 이렇게 약간 뼈 맞추듯이 하고 일어나는 장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물론 뭐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 장면에서 다들 빵 터졌지만 예. 참 신기하고 거기도 이제 딱 텍스트 한 줄이었거든요. 좀비처럼 일어난다. 조금 과하면 누를 수 있는데 안 나오면 뽑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근데 했는데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아예 뭐 그런 경우 있거든요. 선배님 되게 되게 솔직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판단이 빠르세요. 선배님 그러면은 또 이제 바로 이렇게 조금씩 수정하거나? 거기서부터 낮춰서 하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번에 그냥 오케이 됐어요. 좀비처럼 일어나는 느낌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그 하나하나 뼈를 맞추는 탈골 맞추는 거. 네, 네. 네. 또 마침 그때 킹덤을 찍고 있어가지고 그 좀비들이 하는 연기들을 많이 봤어요. 관찰을 많이 했어. 그렇게 하더라고. 킹덤이 그런 방식의 도움을 또 맞아요. 여기에 그 씬으로 주었던 거였군요. 사실 여기 그 20대 여성 관객들이 가장 큰 지지를 보여줬었던 작품이 도리아가라는 작품이었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꼭 언급을 좀 하고 싶었던 것이 이 영화는 결국 배우에 대한 영화. 뭐 맞아요. 예인이고 소리꾼이고 하지만 결국은 아주 크게 보자면 배우에 대한 영화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수련의 과정이라든지 직업적으로 배우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과 또 그리고 어떠한 그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도 또 보여줬던 그런 작품이라서 사실 저는 뭐 배우들이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직업을 자기와 동일화시키면서 연기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스스로의 삶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고 영화였을 것 같아요. 정말 배우에 대한 예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시대 때는 그 소재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마라톤도 왜 보스턴 마라톤 때 처음 여성이 뛰었다가 쫓겨난 사진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때는 여성이 판소리를 못했어요. 최초의 여류 판소리. 그래서 그것들을 알아봐주고 그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고 좀 저한테도 그런 은사님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장진 감독님도 그러시고 뭐 이준식 감독님도 그러시고 그때마다 좋은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극한의 어떤 외로움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오는 그때 차이가 사실 엔지니어냐 아트냐의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시작에 보면 신재호가 소리를 하면 그걸 어린 채선이 듣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음껏 울거라. 그 목소리로 들었으면 좋겠다. 울다 보면 웃게 될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마음껏 울거라. 이렇게 딱 울다 보면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네. 건데 그 대사가 저를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울다가 웃다가. 근데 저는 그게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신지호가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죠. 정말 대학교 때 그 울음과 웃음에 대해서 혼자 연구하려고 소극장에서 한겨울에 막 꽤 오랜 시간 동안 매일 울고 웃고 그 트레이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울다가 우는 거예요? 보면 우는 거예요? 계속? 웃고 막? 1시간 동안 울을 수 있어요? 1시간 동안 울다가 1시간 동안 웃다가 매일 읽어가 그랬어요. 김이 모락모락 날 때까지. 근데 신기하게 많고 울고 나면 웃음이 나와요. 그래요? 와, 근데 이 대사가 있는 거야.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뭐 단계들이 있어요. 그걸 호흡으로 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맨 처음에는 레가토로 울어봐 그럼 다 규칙이 생겨요. 2단계는. 이제 호흡이 들숨으로 스타카토로 레가토로 그 다음에는 불규칙. 그래서 뭐 뭐 이러다가 호흡이 카타르시스가 막 김이 뭐라. 그 다음에는 우리 애들도 왜 맴매 어렸을 때 하면 막 울잖아요. 맞아요. 애기들. 하다가 뭐 에이 이제 웃어야지 하고 열심히 웃어요 진짜. 근데 울고 나면 그런
그런 맑은 웃음이 또 나온다니까. 그래서 희노애락을 우리는 잘 세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적당한 그때에 맞는 감정들을 세공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희노애락을 직접적으로 다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트레이닝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들을 내 몸에 체화시켜서 그때그때 필요한 울음과 웃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것들을 적절하게 내놓는 것들이 저는 그래서 트레이닝이 기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감정신 때 사실 물론 이제 그 감정을 잡는 건 좋은데 감정신 쫙막 건드리면 안 돼요. 막 슬픈 표정 아무리 그때 그 감정에 가보지 않고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막 옛날에 강아지 죽은 거 생각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안 와요. 그러면 너무 당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야구 선수들 맨날 연습하잖아. 그래서 막 오잖아요. 그 경우의 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한 표현들을 연습해놓고 근육화시키는. 그렇죠. 그때 팍 나와야 돼. 배우들은 그런 어떤 결과물들을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혹은 짧게는 뭐 3, 4개월에 한 번씩 내놓는 사람으로서는 이걸 한 번만 하고 말 게 아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멘탈을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됐던 작품들도 한 번도 그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어요. 맞아요. 극단 7번 방도 7번 방이나 광해나 사실 명량은 사실 천반 영화를 바라보고 좀 기획해서 찍은 거고 그만큼 규모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안 된 영화도 이렇게까지 안 될 줄 몰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인생을 배우는 거죠.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계획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품을 선택할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운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보다 안 됐을 경우에도 후회가 없느냐를 하는 것 같아요. 소수지만은 그분들이 만족감을 느꼈거나, 혹은 꼭 이거는 해야만 하는 어떤 사명감이 있는 작품이거나, 이 감독님하고 꼭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어떤, 그러면, 사람을 많이 안 돼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힘드니까. 항상 새로운 역할에 도전을 많이 하시는데 동시에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배역과 좀 도전하고 싶다 하는 약간 그런 배역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어느 쪽을 택하시고 싶으세요? 어렵다. 아닌가?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을 했었던 때가 있고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고 도전해봤던 것들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큰 교훈들을 얻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느냐 보고 싶은 걸 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시기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 혹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작품에 따라서는. 근데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병행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배우님 매력이 이것저것 다 소화할 수 있는 그거에 바로 매력이라 생각이 하는데 이때 동안 배역 중에 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배역이 뭔지 예전부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시기 때마다 제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내 안에 너무 많은 내가 있잖아요. 그때 그 캐릭터에 맞는 그 내 안에 것들을 꺼내서 제일 그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별승건 같은 부분도 있고 거룩한 계보의 부분도 있고 뭐 주신타 같은 아까 저를 투영했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어떤 뜨거움도 있었고 뭐 내 어렸을 때 7번 방처럼 그런 아이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그때 투영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는 관객으로 35의 유승용, 40의 유승용. 그렇다고 다중인격자는 아니고. 약간 나이테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것 수 같다고 있어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유승용이라는 나무는 그대로 여기 있으니까. 맞아요. 카메라에 제가 담길 기회가 돼서 제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제 얼굴을 보는 게 정말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아까도 배우님이 말씀하셨듯이 배우님도 카메라에 나오는 얼굴을 보시면 되게 아직도 어색하다고
아, 목소리. 목소리나 목소리가 뭐 그렇고 이런 게. 얼굴은 그러니까 참 그런 느낌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저 극복 안 하는데 얼굴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그런 적은 있어요. 제가 지금도 또 뭐가 많이 올라왔는데 영화 찍고 나서 점을 한 30개 뺐어요. 왜냐면 큰 화면에 되게 크게 보이는 거야. 이런 데가 막. 그래서 한 15, 16년 전에 그걸 뺀 적은 있었고 얼굴은 본의 아니게 피부과 시술에 대한 고백을 그것까지. 약간 좀 찝찝한 게 있으면 또 화면에 나와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만 아는 그런 캐치는 있었어도 뭐 내 얼굴이 이상하다. 뭐 생긴 뭐 어렸을 때부터 얼굴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체면을 걸었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돼요. 화면에 나올 얼굴이야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크니까 이제 표현이 잘 되잖아요. 진짜 영화 배우. 아 근데 원래 배우들은 얼굴이 커야 된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들을 사실 연극할 때는 특히나 그거. 얼굴이 좀 그렇지 않아요. 어디 내 앞에서. 청룡영화제 수상소감으로 밥 잘 먹고 편식 안 하고 뽀드득 설거지까지 하는 배우가 되시겠다는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하셨어요. 설거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밥도 잘 먹고 편식도 안 하고 이제 여러 장르에 대한 이야기셨죠. 이야기였고 설거지까지 뽀드득은 뭐냐면 이제 배우라면은 책임져야 되는 배우라면은 끝까지 열심히 다 최선을 다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그 과정 속에서도 항상 저는 뭐 가까이서 만나는 기자로서도 그게 결국은 관객들한테 전달될 말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항상 하시면서 굉장히 성실한 인터뷰를 해주시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끔 이제 과인 일로 해야 되는 그냥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배우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은 설거지까지 하는 것. 그렇죠. 이라고 얘기하셨던 게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상품도 유통과 포장, 홍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또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2시간이 훌쩍 지나요. 벌써? 영화를 보는 건 저의 가장 큰 취미였거든요. 인생에서 살면서 영화를 보는 거는 정말 즐겁고 자랑 아니지만 1000편을 넘게 봤어요. 그래서 마차 VIP시네요. 아 예, 마차에서 자꾸 칭찬해 주더라고요. 연기하는 건 어렵지만 보는 건 약간 조금은 더 쉽잖아요. 어떤 것이 왜 좋은지는 몰라도 좋은 연기를 보면은 좋다고 느끼고 안 좋은 거 부자연스러운 거 보면은 좀 부자연스럽다 느끼게 되는데 유승용 배우님 연기를 볼 때는 그런 부자연스럽다나 이런 부분이 되게 느껴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서 영화관에서 정말 많이 뵈가지고 이 앞에서 너무 신기하고 저 말이 안 맺어지네요. 너무 신나나 봐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배우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되게 고민이 많았던 딱 이 시점에 마침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되게 정말 좋은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었고 더 열심히 해서 항상 말씀하셨던 기본을 계속 갈고 닦아서 열심히 해서 꼭 나중에 배우님을 현장에서 뵐 수 있는 그런 좋은 후배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만납시다. 네. 유승용 배우님 만날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꿈만 같고 항상 스크린에서만 보던 배우님인데 이렇게 사람으로서의 배우님이 어떤 배우님인지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배우들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배우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관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해 주시고 중간 점검을 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고 이제까지는 나의 개인 그 배우의 꿈 어떤 개인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막 살아왔던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뭐 인생은 아름다우나 여러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힘들 때마다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아픔을 공감하고 또 세상도 그려내고 세월도 담아내고 사회도 공감하고 웃음도 주고 웃음도 주고 이런 역할들을 앞으로는 하면서 그것들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다짐을 오늘 하게 돼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